네, 이강민의 잡지사 4월호 5번째 페이지. 황무지 같은 텐션의 잡지사에서 식목일에 딱 걸맞는 게스트입니다. 잡지사의 피톤치드 정은주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셨어요. 아유, 편집장님. 네. 사실 잡다한 클래식 사전 이 코너가 뭐 시작한 지는 방송일 기준으로는 한 달 가까이가 됐지만 저희가 좀 미리미리 좀 따두고 있는 코너라서 첫 녹화 이후 처음 뵙는 거거든요. 아, 네. 너무 뵙고 싶었어요. 저도 뵙고 싶었어요. 네. 극외향형과 극내향형의 만남입니다. 첫 방송 나가고 나서 주변의 반응 궁금해요. 뭐 창원에 플래카드 같은 거 안 걸렸는지. 아, 죄송하지만 창원에 유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창원 크지. 네, 그렇습니다. 우선 첫 방송 나오고 가족들, 친구들, 또 업계분들, 제 선배님들 모두 다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모두 너무 기뻐해 주시고 재미있다. 그리고 제 책으로 읽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방송으로도 보니까 훨씬 더 재미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랫동안 게스트로 출연했었던 부산 MBC 라디오 프로그램의 안희성 아나운서께서는 그동안의 은주 작가는 라디오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아니다. 그럼 뭐죠? 화면에서 에너지가 느껴진다. 너무 재밌다. 뭐 이런 평을 해주셔가지고 네, 자신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의외의 인물들 실명이 막 나오고 하니까 무슨 대상 수상소감 듣는 느낌도 나고 첫방 반응이 좋았다. 저희 또 댓글에도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잡지사에 처음으로 댓글 답니다. 정은주 칼럼니스트 제발 계속 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반백년 들은 클래식 소개 중 단연 최고네요. 제발 제발요. 이렇게 또 너무 또 사정사정을 해주시니까 혹시 그러지 않겠지만 뭐 정은주 씨가 본인이 직접 댓글 단 건 아닐까? 아, 제가 썼죠. 네. 정말로? 아니죠? 아니죠. 그렇습니다.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자, 잡다한 클래식 사전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20세기 최고의 지휘자이자 제 은주쌤이 좋아하는 표현이죠. Great Musician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구스타프 말러를 만나보겠습니다. 은주쌤이 우리 에디터한테 말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좋게 30시간은 필요하다. 거의 뭐 국회 필리버스터 수준으로 할 수 있다. 포부를 밝히셨다던데 30분 안에 끊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 말러가 뭐 한국 팬들도 정말 많지만 정말 뭐 스타 중에 스타 작곡가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선 BTS를 좋아하는 팬클럽 이름이 아미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처럼 말러를 사랑하는 분들은 말러리안이라고 이제 팬클럽이라고 호칭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말러가 살아있을 때도 엄청난 말러는 인기를 누렸거든요. 네, 그래서 말러리안들이 그때도 있었고 특히 말러의 음악, 지휘를 보고 말러에게 반해서 말러의 음악을 알리고 싶다 이런 음악가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런 음악가가 있었을 정도로 멘켈비에르크라는 지휘자인데요. 그런 사람이 있었을 정도로 말러의 어떤 음악적인 음악가로서 지휘자로서의 역량은 굉장한 매력이 있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지금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이유는 말러만의 어떤 특별한 거대함, 폭풍 같은 또 휘몰아치는 그리고 보통 작곡가들이 생각해낼 수 없는 어떤 독특한 아이디어 그런 것들이 교향곡에 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작품 세계까지 인기가 계속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아미와 좀 비견할 수 있는 당시 이제 활동하던 시기부터 말러리안들이 많았다.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실 말러가 어린 시절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인생 잘 풀린 케이스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우선 음악가 말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맞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말러로서라고 보면 좀 슬픈 인생사가 있는데요. 우선 음악가 말러는 어린 시절에 음악적 재능을 부모님께서 잘 발견을 해주셨고요. 이후에 빈 국립음대에 진학을 해서 지휘 공부를 했고요.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음악적으로 잘 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음대를 졸업한 이후에 지휘자로 지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데 말러는 여기 일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거예요. 네. 능력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말러의 어떤 특별한 음악적 재능 때문에 말러는 지휘자로서의 경력을 차곡차곡 쌓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활동을 시작하다가 무려 37이라는 나이에
우리 사회에서도 37이면은 팀장을 달 수 있는 나이인가요? 제가 살짝 뭐 빨리빨리 가면 가능하죠. 예. 네, 네. 근데 사실 지휘자라는 자리는 팀장보다 더 한 이사, 상무 뭐 이 정도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 한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 37에 취직이 되는데 지휘자. 그것도 무려 빈 국립 오페라 극장, 오늘날의 빈 슈타츠 오퍼라고 불리는 곳인데 당시에는 빈 왕실 전용 오페라 극장의 이제 최고의 영예 지휘자의 30대. 이제 37세에 임용이 됐는데요. 이 이야기는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고 카더라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말러의 어떤 성정을 나타내는 카더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말러가 빈 슈타츠 오퍼에 채용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사표를 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사표요? 네, 사표, 사직서. 네. 사직서를 써서 자신의 그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다. 네,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시작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일화가 굉장히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말러에 대한 성정 일화를 살펴봤을 때 진짜 아니었을까? 진짜 말러의 책상에는 언제나 사표가 들어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했었던 일화예요. 네. 말러의 성격, 캐릭터가 더 궁금해지는데 이제 그 말씀하신 그때가 지휘자로 취임했을 때부터 이제 말러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이 되는데 말러가 뭐 일설에 의하면 단원들한테 막 소리를 팍팍 지르고 굉장히 엄격했다는 설이 있던데 이건 어떤가요? 우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어떤 성향이 맞을 것 같으세요? 오케스트라 지휘자 일단 그 예리해야죠. 작은 소리도 다 캐치해야 되고 다 이렇게 두루 볼 수 있어야 되고.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하시고. 아니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지휘자님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적게는 뭐 50명부터 많게는 뭐 100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단원들을 카리스마로 이끌어갈 수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 필요한데 말러에 대한 기록 중에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 단원들을 윽박 질렀다. 음악적으로 타협하려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전해지는데 녹음, 녹취 없습니다.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절반만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주목받고 있는 내향형 리더. 내향형 리더? 그런 성향은 아니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말러가 외향적으로 처음부터 막 단원들을 군대처럼 군기를 잡으려고 했다면 이런 기록보다는 처음부터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했다 이런 기록이 남았을 텐데 연습을 하다가 뭐를 하다가 단원들에게 일단 음악을 맡긴 거죠. 맡기다가 나중에 폭발을 했다. 저는 이렇게 그게 사실 그게 사실 맞거든요. 처음부터 소리를 지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게 처음부터 뭐 이걸 제대로 하세요. 거기 뭐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짝짝짝짝 가다가 화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빠바바방 이제 나오는 거니까 내향형 리더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이 폭발하면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말러를 한번 그려봤는데 해석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뭐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네, 그런데 보통 지휘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양합니다. 성격이요? 네네, 정말 다양하신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경청. 듣는 자세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또 단원들 제각각의 소리를 잡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지휘자라는 자리는 어쨌거나 한 배의 선장처럼 항해를 무사히 마쳐야 됩니다. 네, 그 역할도 굉장히 크고요. 그 역할을 37살의 나이에 그렇습니다. 잡았다 이거 아닙니까? 자, 말러가 뭐 클래식 음악사에 끼친 영향이야 뭐 지대하겠습니다만 오늘날의 오케스트라 음악회와 또 교향곡이 연주되는 공연의 기틀을 다지고 발전시키고 정착까지 시킨 인물이 바로 구스타프 말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러 오늘날 우리가 클래식 공연 열린대, 뭐 오케스트라 공연 열린다 하고 딱 보면은 이제 멋진 연주자들이 딱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있고 지휘자가 있고 뭐 이런 형식은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오늘날의 보편적인 어떤 모습으로 정착된 것은 말러 시대에 말러가 많이 연주를 했고 그 시대에 많이 정착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중심에 말러라는 지휘자가 황금기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교향곡도 굉장히 작곡을 많이 했고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그런 작품들도 그렇고요. 이제 9번 교향곡까지 10곡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말러의 생애를 좀 우리가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러가 이제 교향곡 9곡을 발표하고 교향곡 10번 작곡하던 중에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는 데 있어서 이건 뭐죠? 아내의 외도가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말러의 삶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은 말러는 40살 정도에 이제 알마 말러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첫 아이 그리고 둘째 아이를 출산을 했고 부모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큰아이가 5살 때 성홍열, 디프테리아 당시에는 그런 질환에 걸리면 답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를 잃었어요. 부모로서 첫 아이를 잃는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부부에게. 그래서 말러도 슬펐겠지만 그 죽은 아이의 엄마 알마 말러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굉장히 많은 날을 우울해해서 당신 좀 쉬다 오세요. 해서 알마 말러가 이제 혼자서 온천 휴양지에 휴식을 취하러 갔습니다. 네. 근데 그곳에서 아주 멋진 남자를 만났군요. 멋진 남자이자 이제 말러와 사별한 후에 바로 재혼하게 되는 건축가 그래요? 발터 씨를 만나는데요. 예. 둘이 하룻밤의 사랑이 아니라 네. 진실로 자신들의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던 거죠. 그리고 말러가 이것을 알게 되었던 것은 우연히 배달된 실수로 배달된 발터가 예 맞아요 연애 편지. 연애 편지. 네, 네, 그거를 말러가 열면 안 됐었는데 읽지 말아야 할 편지를 말러가 읽었고 말러 입장에서는 딸도 잃었고 그치. 아내도 잃은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적으로 슬펐겠습니까? 그랬겠네요. 그 슬픔. 하지만 그때 알마 말러에게는 어쨌거나 새로운 남자친구가 있었고 말러에게는 그런 존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외로웠겠네요. 네, 외로웠겠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을 때 빈에서 동시대 인물 중에 프로이트 박사가 있었습니다. 프로이트 박사가? 네, 프로이트 박사가 살고 상담 있었어요. 받나? 네네. 진짜 상담받아요? 네네, 맞아요. 프로이트한테 상담받아요? 와, 편집장님. 네. 예. 그래서 도움을 좀 받나요? 그래서 말러가 프로이트 박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답이 없죠, 이 상황이. 어떤 사람도 이겨내기 힘든 슬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프로이트 박사는 하지만 당시의 권위자였기 때문에 말러를 잘 다독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효과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상담이 효과적으로 작용을 해서 말러는 다시 아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고 아내와 다시 살아보자. 그래요? 잘해보자. 뭐 이렇게 마음을 정했고요. 야, 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 너 얼마나 슬펐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프로이트한테 심리 상담을 받는 건 거의 펠레랑 같이 볼 차는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동시대 인물이었군요. 네. 예. 자, 그리고 구스타프 말러가 네. 의외로 미술가들과 관계가 좀 깊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 키스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구스타프 클림트와의 관계가 심상치 않았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우선 그 말러의 아내 알마가 알마의 아버지는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던 화가였어요. 아버지가요? 네, 알마 말러의 아버지는 화가였고요. 그래서 당시 예술가들이 알마 말러의 집에서 많은 친목 모임도 하고 이런 기록이 전해지는데요. 구스타프 말러의 장인어른이 화가 그렇습니다. 네네. 그 자리에서 이제 아버지뻘 되는 알마 말러의 아버지뻘 되는 클림트가 이제 그 아주 어린 소녀 알마와 함께 뭔가 사랑의 어떤 그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알마 말러의 첫 키스 상대가 클림트였다. 이런 정말로? 얘기가 전해지고요. 네. 그래서 확인할 수 너무 충격받아서 제가 마린모씨였는데 순간. 네, 저도 마린모씨였어요. 저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아니 하필 또 키스로 유명한 작가라서 첫 키스의 상대가 알마 말러였다고 하니까. 그래서 카더라가 전해지는데 훗날 클림트가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키스를 작업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진짜 심상치 않은 사이였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 재미있는 점은 빈 예술계를 이끈 두 남자 말러 그리고 클림트 그 사람들의 이름이 구스타프. 똑같네요. 이름이 똑같죠. 그래서 그렇네. 빈의 어떤 현대 예술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지대한 역할을 한 어떤 거인과도 같은 음악의 거인 말러, 미술의 거인 클림트 이 두 사람 사이에 알마 말러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은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자, 지금부터는 잡지리안 겸 말러리안을 위한 잡지식을 방출해 보겠습니다. 네. 네. 최초 공개. 리액션 감사드리고요. 예. 자, 파리의 로댕 미술관 너무 2층에 좋았어요. 가면 네. 가보셨군요. 네네, 너무 좋았어요. 네. 거기 2층에 네. 구스타프 말로의 두상이 네. 뜬금없이 말러 두상이 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네. 지난 가을에 파리 여행을 가서 이제 로댕 미술관 2층에 올라갔는데 네. 말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러인지 아닌지 살짝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안경이 없었거든요. 안경이 없어. 말러는 원래 안경을 썼나요? 그렇죠. 말러는 항상 요런 안경을 쓴 게 항상 말러의 사진인데 예. 그곳에서 제가 본 말러는 말러인데 안경이 없고 뭔가 내가 잘못 봤나? 근데 밑에 작품 크레딧에 분명히 말러라고. 구스타프 말러. 그래서 로댕, 바이 로댕에서 이거 대박이다. 또 제가 또 작가니까 예. 이런 거를 또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때 또 마음이 잃었죠. 예. 그런데 제가 막 남편이랑 아들이랑 불러가지고 이거 봐 여기 말러 두상이 있어. 로댕이 만들었대. 대단하지 않아? 전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예. 남편이 보다가 하다가 이제 갔어요. 네. 아이랑 같이 갔는데 갑자기 은주 씨 옆방에도 또 말러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옆방에 또 정말 말러의 얼굴이 있는데 근데 또 말러의 얼굴이 있는데 작품 이름은 말러가 아닙니다. 그럼요. 모차르트. 말러의 얼굴인데 이름은 네. 모차르트예요. 네, 그런 정말 파리 로댕 미술관에 가시면은 예. 실제 이게 뭐야? 너무 재밌죠. 실제 로댕의 그 이름을 딴 로댕 두상과 네. 로댕의 얼굴을 했지만 모차르트의 이름을 딴 두상 두 가지 작품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유명한 로댕이 왜 말러의 두상을 제작하게 됐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것을 이제 조사를 시작했을 때 어떤 브로맨스를 기대했거든요. 저는 또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예. 네, 그런데 왜요? 재밌잖아요. 예,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술가들끼리의 어떤 우정, 끈끈한 우정에 의해서 당대 최고의 조각가가 당대 최고의 말러를 만들었다. 딱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 알마 말러의 장인이 화가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장인 어른께서 우리 사위가 이렇게 훌륭한 우리 사위를 당대 최고의 로댕에게 작품 의뢰를 해서 길이길이 남길 두상 제작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로댕에게 비즈니스 완전 이렇게 일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둘이 이제 그러니까 양측이 클라이언트와 이제 고객사가 돈 이제 주고 시킨 건데. 그렇죠. 됐는데 그당 요즘은 어떤지 제가 사실 저도 뭐 두상 의뢰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단 가격이 되게 중요했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알마 말러의 장인도 알고는 있었어요. 당시 최고의 조각가가 로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로댕이 깐깐하게 굴었습니다. 뭐 더 달라고, 더 얹어 달라고. 네, 처음에 얘기했던 2,000프랑에 뭐 10점을 제작해주겠다 이거에서 갑자기 뭐 2,000프랑에 뭐 5점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거기에 뭐 권리를 뭐 주장 한 해 만에 네네 계약 조건이 짝짝짝짝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좀 실망을 했거든요. 뭐야 예술가들 로댕 안 브로맨스는 아니네. 브로맨스 절대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상업적인 관계로 이제 시작을 했고 말러가 이제 파리에서 공연이 있을 때 이제 모델을 로댕의 아뜰리에를 방문해서 모델을 서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러가 하기 싫은데 막 하고 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로댕의 작업실에 가서 말러가 모델 서기를 귀찮아했고 모델을 서다가 심지어 도망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왜냐면은 알마 말러가 회고록을 남겼는데 남편이 그때 모델을 서다가 거의 도망치듯이 나가버렸습니다. 뭐 이런 기록이 전해지거든요. 너무 재밌잖아요. 장인어른 등살에 못 이겨서 그냥 했나 보다. 네. 그래서 이제 로댕 입장에서는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작가의 매의 눈으로 더 뭐 이렇게 다각도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못했으니까 더 한 번 더 오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뭐 이렇게 상의 끝에 한 번 더 와서 이제 제작에 들어갈 수 있었다. 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은주쌤이 기대했던 브로맨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비즈니스적으로라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네네. 근데 이제 로댕과 말러 둘 사이에 신뢰가 깨지는 일이 발생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 작품의 최초 공개일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전에 그 독일 미넨에서
로댕이. 이 얘기를 먼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말러는 당시 유럽 어느 도시에서라도 말러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이미 말러리안이 있던 그렇죠. 말러리안이 있었고 말러는 뭐 레전드, 당시의 레전드였기 슈퍼스타. 때문에 독일 미넨에서 말러의 두상이 최초 공개된다. 근데 그걸 로댕이 만들었다. 사람들이 관심이 어땠겠어요. 갤러리들과 부자들과 우와 나 그거 내가 먼저 살래 뭐 이런 움직임이 있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로댕 측은 말러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먼저 판매를 해버립니다. 1호 작품을. 네. 혼자 먼저 선 공개 후 판매까지. 네네. 그거는 하면 안 됐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마 말러 측이 이제 항의를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생각하는 사람 지은 사람이 생각이 좀 짧네. 로댕이 역시 약간 상도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약간 금이 갔다. 네네. 그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예. 어쨌든 뭐 당대에도 이미 말러는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로댕 입장에서는 약간 좀 돈벌이 목적으로 접근한 감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상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 로댕이 말러의 두상을 뭐 한두 점 제작한 게 아니라 뭐 여러 점, 수십 점 제작을 한 것 같은데 이거 그럼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해외여행 하실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설명드리는 곳들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로댕이 만든 말러 우리도 한번 감상해보자 이런 마음 먹으시면은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재 그 메트로폴리탄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있고 워싱턴 DC의 내셔널 갤러리 그리고 말러가 지휘자로 10년간 재직했던 빈 슈타츠 오퍼에도 있고요. 네, 검색해 보시면 위키 땡땡땡에서 다 보실 수 있거든요. 네,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는 그런 여행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곳곳에 있구나. 네. 근데 저는 아까 그 궁금했던 게 아까 그 얼굴은 말러인데 이름이 모차르트였던 그 작품 있잖아요. 네. 거기는 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러 홈페이지와 로댕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저도 좀 이해는 안 가지만 말러의 아틀리에에서 함께 일을 했던 이를테면 말러의 조수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던 조각가가 있었는데 그 조각가의 작품이에요. 설명에 따르면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은 그런데 서명은 로댕의 서명이 되어 있어요. 로댕이 한 게 아닌데 로댕의 서명이.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조각계 관행 이런 곳은 또 잘 모르지만 혹시 로댕의 서명, 로댕이 아끼던 제자여서 그 로댕의 서명을 거기에 해주면은 이것이 작품으로서 가치가 올라갈 것을 혹시 보증해 준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로댕이 유언으로 그 말러의 얼굴을 했지만 작품 이름은 모차르트인 그 작품에 대해서 절대로 파리 이외의 곳에서 전시하지 말 것. 로댕이 유언으로. 네.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애정을 갖고 있었던 그러네. 작품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기억해 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거 들으면 또 로댕이 말러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비즈니스 약간 이상의 무언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실제로 로댕은 말러 음악가로서의 말러를 굉장히 존경했다는 기록이 알마 말러의 회고를 통해 전해지는데요. 말러가 로댕을 좋아했다 이런 기록은 저는 못 봤어요. 말러가 로댕을 좋아했다는 알 수 없다. 예.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네. 구스타프 말러의 삶을 추적하다 보니까 오늘은 로댕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또 우리가 몰랐던 클래식의 이면에 있던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잡다한 클래식 사전 오늘 세계의 음악가 말러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정은주 선생님 2주 뒤에 또 뵙죠.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